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죠? 예. 자, 오늘은 금융론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론 일부까지 가볼 겁니다. 책 368쪽. 강의 노트는 몇 쪽이냐면 60쪽입니다. 지난주에 금융론 일부를 공부했는데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게 뭐가 기억납니까? 기억이 없죠? 예. 자,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거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부동산 금융의 분류라고 배웠고,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은 거기 종류에 해당되는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슨 이야기부터 해볼 거냐면 주택담보대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쓴다. 그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에서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이자율, 그 다음에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 다음에 어떻게 갚습니까? 저당 상환 방법. 이게 주택담보대출의 3요소입니다. 3요소. 자,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먼저 이자율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몇 페이지라고요? 기본서 368쪽. 강의 노트는 몇 쪽입니까? 60쪽입니다. 자, 그럼 이자율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지금부터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그러면 대출 이자율 이야기라는 겁니까? 예금 이자율 이야기라는 겁니까? 대출 이자율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대출 이자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대출 이자율은 매년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먼저 볼 겁니다. 대출 이자율은 뭐에 해당되냐면, 우리 투자론에서 뭘 배웠냐면 요구순위를 배웠어요. 투자론에서 요구순위를 이렇게 있잖아요. 투자자가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러면 A라는 부동산이 있으면 갑이 A를 보면서 나는 A에 투자하려면 최소한 8%는 확보돼야 된다. 그걸 요구순위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구순위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러면 제가요, 신한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뭐라 하냐면, 당신에게 대출해 주는데 한 1년에 5% 이자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5%는 은행이 최소한 너에게는 5%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은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요구수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대출 이자율이 요구수익의 개념이다. 이런 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요구수익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러면 위험이 없으면 위험 할증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요구수익의 구성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인데, 무위험률은 시간의 대가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의 대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면 위험 할증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여기에 피셔라는 사람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까지 가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순위로 구성됐어요. 그럼 이제 대출 이자율도 요구순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요구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대요. 대출자가. 자,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러면 대출 금리는 높아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구수익이 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합니다. 위험을 많이 부담해요. 그러면 대출 금리는 뭐 한다? 높아진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대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논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러면 대출 금리는 뭐 한다? 높아진다. 이게 대출 이자율이 결정되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대출 이자율은 요구수익에 해당되고, 대출 이자율이 결정되는 논리는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거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 대출 금리는 높아질 것이다. 의미되셨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출 이자율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결정 논리는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이거는 가볍게 보시라고요. 외울 게 아닙니다. 그럼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 첫 번째가요.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에 첫 번째가 대출자가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를 받고 9억 9천을 빌려줬다 해봐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99%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10억짜리를 담보로 잡고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10%죠. 근데 9억을 빌려줬습니다. 90%죠. 그럼 9억을 빌려줬으면 차입자는 9억을 빌려왔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8억이 된다고 봐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8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9억을 빌린 꼴이 되잖아요. 그럼 차입자가 나 안 갚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져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대출 금리는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지겠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대부비율 배우면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대부비율 공식 배웠고 대부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나오고 지분비율 나오고 더하면 1되고 대부비율 나오고 그 밑에 지분비율 나오고 나누면 부채 비율이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선생님 나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런 거 배웠어요. 그러면서 대부비율 배우면서 대부비율 높아지면 낮아지는 건 뭐만? 지분비율만. 나머지는 전부 다 높아진다. 그 중에서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지분비율만 낮아지고 다 높아진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장 잘 낸다고요.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대출자는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뭐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인 경우 선순위 저당이 먼저 있고 후순위 저당이다. 그럼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또 해볼까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의 가치가 담보자산 가치. 여기서 담보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아파트가 담보자산입니다. 담보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대요.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10억짜리였는데 이게 7억 8억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은행은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대출금리는 높아지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차입자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차입자에 따라서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할 수 있어요.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아진다. 차입자의 소득이 낮아진다. 이렇게 된다면 그럼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대출금리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차입자의 신용도,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그런다면 대출금리는 높아질 것이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대출금리는 뭐 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이게 대출금리가 결정된 논리인데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출 이자율은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는 높아질 것이다. 예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대출금리는 높아질 것이다. 근데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대출금리는 높아질 것이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대출금리 결정 원리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대출금리 결정 원리가 끝나고 나면 대출금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한 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게 고정이자율이고 일정한 조정 주기에 따라서 변동시킵시다. 그게 무슨 금리고? 변동금리고. 되셨죠?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다운돼 있네요. 왜 그래요? 분위기가 다운돼 있습니까? 자, 그럼 대출금리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하기 전에 그 두 가지를 하기 전에 대출금리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예상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 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금리가 무슨 금리냐면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그럼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질문합니다.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있는데 이 대출금리는 대출이자율은 실질금리로 결정되겠습니까? 명목금리로 결정되겠습니까? 명목금리로 여기 있잖아요. 자, 요구수익률이 대출이자율인데 요구수익률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요구수익률에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이자율 결정할 때 은행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그 인플레이션만큼 대출이자율을 높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결정될 때 명목금리로 결정된다는 거. 명목금리.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제 고정이자율로 갑니다. 고정이자율 뜻을 물어보지 않죠. 고정이자율은 이자율이 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겠다. 결정될 때 대출이자율 결정될 때 5%를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상한기간 10년이면 10년 내내 5% 가겠다. 그게 고정이자율이에요. 자, 그러면요. 고정이자율이 이제 결정되는데 어떻게 결정되냐면 명목금리로 결정됩니까? 실질금리로 결정됩니까? 명목금리죠. 그럼 이제 대출금리를 하나 결정해 보자고요. 대출금리. 제가 신한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은 저에게 3%를 금리를 받고 싶어요. 신한은행이. 그걸 실질금리라고 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지 않는데요. 자, 신한은행은 저에게 3%로 금리를 받고 싶다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지 않는데요. 그럼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3%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돼요. 인플레이션이 2%가 예상됩니다.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이 2%입니다. 그러면 이 2%를 저에게 부담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키겠죠. 그래서 5%로 결정됐다고요. 그러면 이 5%로 결정된 대출금리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반영됐기 때문에 무슨 금리가 되는 겁니까? 명목금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5%가 결정됐으면 이렇게 결정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끝까지 가겠다. 그게 고정금리입니다. 이제 고정금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가 지금부터 볼 건데요. 첫 번째, 1년 후에 이제 대출이 이루어졌어요. 1년 후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자, 이 부분, 제가 이거 쓰는 부분은 우리 강의 노트에 없어요. 자, 쓰는 부분은 강의 노트 61쪽 가면 3번 고정이자로 있죠. 그 고정이자 바로 위에 약간의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다 쓰실 분은 이거 쓰시라고요. 자, 그 공간에다가 이 논리부터 쓰시면 돼요. 대출 금리는 5%로 결정되는데 실질 금리와 예상 인플레이션이 된다. 실질 금리가 3%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2%다. 이거 쓰실 분은 지금 빨리 써보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쓰고 뭐 했대?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것만 쓰세요. 저 보지 말고. 쑥스러우니까. 말 않고 있으면 뭔가 쑥스러워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마이크 들고 가만히 있기가 가만히 민망하거든. 마이크 들었으면 말을 해야 되니까. 시끄러우니까 가만히 좀 있어. 쓰는데. 자신이 없으면 연필로 쓰세요. 볼펜을 써가지고 또 지읒도 하지 말고. 하이트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래요. 다 썼습니까? 네, 그래요. 안 쓴 사람도 자기 썼다고 다 썼다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인플레이션이 2% 발생할 걸 예상되니까 대출 금리가 5% 결정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요.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1년 후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2% 발생했으면 은행이 인플레이션 예상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지. 2% 예상했는데 실제 2% 발생했죠. 그럼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럼 이때 은행의 실질 금리를 한번 계산해 봐요. 은행의 실질 금리. 은행은 저에게 몇 퍼센트 받았어요? 5% 받았죠. 근데 인플레이션 2% 발생했죠. 이 실질 금리는 인플레이션 뺀 금리라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2%를 빼요, 이렇게.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3%죠. 그럼 은행은 저에게 3%로 실질적으로 금리를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2%니까 이걸 반영해서 5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5% 받았는데 실제 인플레이션 2%가 발생을 하면 은행은 실질적으로 얼마 받는 겁니까? 3%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에 실질금리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돼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4%가 발생해 버린 거야.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은 몇 퍼센트였고 2%였고,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다고요. 자, 이거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거는 은행이 예상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그럼 은행이 잘못했으니까 은행 네가 손해봐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온다고요. 이게 봐요. 첫 번째, 고정이자에서 우리 시험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다. 은행이 인플레이션 예상을 잘못했다. 그럼 은행 너 손해봐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이 경우에 은행의 실질금리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실질금리. 숫자 나오고 이자율 나오면 여러분 눈빛 안 좋아지는 거 알아요. 자, 결론만 도달하면 되니까 이게 숫자 논리가 안 되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결론만 하나 나중에 이야기할 거니까. 그럼 이 경우에 실질금리는 은행은 나에게 5% 받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 발생했습니까? 4%가 발생했어요. 그럼 은행은 실질적으로 2%만 금리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은행은 실질금리 3% 받아야 되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높죠. 그러면 이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예상하지 못한.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내 발생. 그럼 얘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은행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은행 네 잘못했다. 네 손해봐라.
그럼 이때 은행의 실질금리 뭐합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지. 숫자 필요 없고 이 숫자 필요 없고 이거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1번은 필요 없어요. 1번은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실제 인플레이션과 예상 인플레이션이 같다. 이때는 은행이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은행의 실질 금리는 그대로 3%.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근데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은행 너 잘못했다. 은행 네 손해봐라. 그래서 은행의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거는 두 가지로 표현해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2% 발생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초과 인플레이션이라고. 초과. 그 초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 대출자 손해. 은행이 손해. 그러니까 대출자가 손해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대출자의 실질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 하냐면 인플레 위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 위험. 자, 그러면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인플레 위험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대출자. 은행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자, 똑같은 말이야. 봐요.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은 높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초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금융기관 은행 네 손해봐라. 은행의 실질금리가 떨어진다. 이걸 학문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다 똑같은 말. 더 이상 못 해나 죽을 것 같아. 자, 이제요 두 번째. 이번에는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자율이 변화해요. 시장이자율이 변화인데 시장이자율 변화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첫 번째요. 시장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시장이자율 하락이에요. 자, 지금 대출금리는 나의 대출금리는 몇 퍼센트고 나의 대출금리는 5%인데 시장이자율이 떨어져서 3%밖에 안 된대요. 나는 5%로 빌려 쓰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3%면 빌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져서 대출금리가 더 높아져요. 시장이자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봐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차입자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차입자는 불리해요. 왜 불리하냐면 자기는 5%를 빌려 쓰고 있는데 지금 빌리면 3% 빌려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2%만큼 금리를 많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번엔 대출자. 금융론에서는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정반대로 나타나요. 어떤 경우도 간에 금융론에서는 차입자가 이기면 대출자는 손해예요. 반대로 차입자가 손해면 대출자는 이익이라고요. 반대라고요. 그럼 이 경우는 차입자는 불리하죠. 그럼 대출자는 볼 것도 없이 유리해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 그럼 차입자는 짱구가 아니니까 이게 불리하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불리한 사람, 손해보는 사람은 언제나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입자가 이제 움직인다고요. 차입자는 내가 지금 신한은행에서 5% 빌려 쓰고 있는데 국민은행에 가면 3%로 돈을 빌려준대요. 그럼 국민은행에서 유흥자 받아요. 유흥자 받고 신한은행 것을 갚아버립니다. 만기 전에 갚아요. 이걸 조기상환이라고 그래요. 조기상환, 만기전 변제, 중도상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조기상환 유인이 발생했다고 그래. 조기상환할 원인이 발생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때는 대출자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차입자가 불리하니까 차입자는 조기상환 하겠죠. 조기상환 해버리면 대출자는 그 돈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대출자가 계속 5% 받는 게 아니라 돈 받아서 다시 빌려준다면 3%밖에 못 받는 거죠. 의미하셨죠? 자, 그럼 봐요. 시장이자율이 떨어졌어요.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이것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험 지문에 고정이자를 저당이다. 고정금리 대출이다. 시장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럼 뒤에 무조건 조기상환이 나와요.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조기상환은 어느 경우에 나타나는가? 시장이자를 뭐 할 때? 떨어질 때. 시장이 떨어질 때 한 5-6번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이자율이 상승할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하다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기상환이 나왔습니다. 시장이자율이 뭐 할 때? 떨어질 때 이렇게. 자, 그러면 대출자도 짱구가 아니죠. 대출자가 짱구가 아니니까 처음에 대출해 줄 때 고정금리로 간다면 시장이자율이 떨어지면 차입자가 미리 갚을 것이다. 그럼 대출자가 손해볼 것이다. 그래서 대출자는 조기상환 못하게 장치를 마련해요.
그래서 저기 상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중도 상한 수수료를 내라. 중도 상한 수수료 이런 것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상한에 대비하는 거지. 의미하셨죠?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이제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시장 이자율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해서 7%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보다 높아졌을까 떨어졌을까? 높아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지속이 된대요. 시장 이자율이 높아져서 대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럼 차입자는 유리 불릴? 당연히 유리하겠죠. 왜 유리하냐면 지금 차입자는 5%로 빌려 쓰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7%입니다. 그럼 차입자는 2% 싸게 대출을 받고 있는 거죠. 차입자 유리. 대출자는요. 그럼 당연히 불리하겠죠. 반대로 가니까. 대출자의 수익성이 약화된다고 그래. 수익성이 약화된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은행은 지금 5% 빌려줬죠. 근데 지금 빌려주면 7% 빌려주는 거야. 그럼 7% 빌려주면 훨씬 이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있는데 시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시장 이자율이 상승해서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차입자는 유리하죠. 차입자는 여기서 저기 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대출자가 불리하니까 대출자가 행동하는 거야. 그럼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화해요. 전화해서 뭐라 하냐면 좀 빨리 갚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차입자가 뭐라 하니? 나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한의 이익 들으셨죠? 민법에 들었잖아요. 내가 대출을 10년 받았으면 10년 동안 내가 기한의 이익이잖아요. 근데 미리 갚아주래.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배웠잖아. 그럼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이 그게 전화해야지. 나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거기서 뭔 소리야? 몰라. 거기서 모른다고. 은행에서 할 것 같아요? 모르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사모님 무슨 말? 부식 끊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차입자가 안 갚아도 되잖아요. 맞죠? 그럼 차입자가 안 갚으니까 거기서 내일부터 이야기했지. 기한의 이익이 뭐야? 기한의 이익이 뭐야? 그래서 이제 알려주겠지. 그럼 이제 전화 다시 하는 거지. 사모님 지금 잔액이 2억 남았는데 2천만 원 깎아줄게요. 1억 8천만 원만 내십시오. 그리고 미리 갚으면 안 됩니까? 그게 잔고 할인을 통한 저기상한 유도입니다. 의미하셨죠? 네, 그래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써야 되겠어. 왜? 가액 노트 있으니까. 할인을 통한 저기상한 유도.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자, 이게 우리 고정이자율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유심히 봐봐요. 시장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시장이 떨어졌는데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대출자가 유리하죠. 근데 차입자는 저기상한 할 거란 말이지. 맞죠? 그럼 차입자가 저기상한 하면 결국 누가 손해봅니까? 대출자. 시장이자율이 상승했어요. 시장이 상승하는데 차입자가 미리 갚아주면 대출자가 유리해질 수도 있겠죠. 차입자가 미리 갚아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역시 대출자가 손해죠. 그럼 결국은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누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대출자. 이런 것을 이자율 변동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그냥 이자율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플레 위험과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율 변화에 따른 이자율 변동 위험, 이자율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대출자가 부담해요. 대출자 열받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고 싶어요. 이 두 개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싶다고요. 이 두 개 차입자에게 전가 떠넘기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자율 변동하면 되겠네. 그래서 변동이자율 저당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의미됐습니까? 네, 그러네요. 자, 이제 변동이자율 저당을 할 겁니다. 변동이자율 저당으로. 그 변동이자율 저당에서 이제 고정이자율 저당하고 이제 비교하는 상이 몇 개 나올 건데요. 여기까지는 고정이자율. 의미됐죠? 자, 지울 겁니다. 근데 지운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썼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누가 손해본다? 대출자.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자율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자율 변화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은 시장이자율이 뭐 할 때 하락할 때 뭐가 나온다? 저기상한이 나온다는 거.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다 하락하든 고정이자율은 결론적으로는 누가 대출자가 손해보겠다. 이걸 이자율 위험이라고 표현한다. 되셨죠? 이 이자율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든 게 변동이자율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변동금리로 갑니다. 변동이자율 저당. 그 변동이자율은 어떤 게 변동이자율이냐면 한 번 결정되면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는 게 변동이자율입니다. 자, 그러면요. 대출금리가 이제 결정되는데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어요. 기준금리에다가 여기다가 가상금리를 더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돼요. 자, 오해하지 말 거. 제가 고정이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고정이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말 하지 않고 실질금리, 명목금리가 이야기했죠.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정이자율이든 변동이자율이든 대출금리는 이렇게 결정돼요. 기준금리에다 가상금리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기준금리가 3%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상금리가 2%라고 해봐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몇 %로? 5% 결정됐죠. 이렇게 결정된 금리가 끝까지 간다. 고정이자율. 이렇게 결정된 금리가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변동시키겠다. 그게 변동이자율. 그러니까 고정이자율이든 변동이자율이든 대출금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고정이자는 끝까지 가는 거고 변동이자는 금리가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 의미하셨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변동이자율만 기준금리에다 가상금리 더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한 건데 기준금리가 무슨 말이고 가상금리가 무슨 말인가를 알면 그러면 대출 이자율 이야기가 좀 편해진다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기준금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상금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건 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은행이 있는데요. 은행이 돈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동장사. 근데 은행이 수박 장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가 우리나라에 가장 수박이 많이 나는 곳이 고창이잖아요. 고창. 모르십니까? 고창이 수박이 가장 우리나라의 주산지잖아요. 여기 고창이 고향이신 분이 있잖아요. 원장님이 고향이 고창이시라고요. 원장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 은행이 수박 장사를 한다면 고창에서 수박을 이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박 가격이 한 통에 10,000원에 받아왔다고 해봐요. 10,000원. 10,000원? 그러면 얘 은행이 수박을 팔아요. 그러면 수박을 이제 판매한다고, 판매. 그럼 판매할 때 판매 가격이 결정돼야 되겠죠. 그럼 은행이 수박을 10,000원에 떼어왔다고요. 10,000원에 고창 밭에서 받아왔어요. 그러면 은행 원가가 10,000원이 들어간 거야. 그럼 수박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 10,000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000원에다가 자기 이익을 붙여야 돼요. 무슨 말 됐죠? 그러면 은행이 수박 가격을 결정할 때 이 10,000원이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이걸 기준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출금리가 수박을 판매할 때 판매 가격이라고요. 그럼 이거 수박이라 하지 말고 이제 돈으로 해봐요. 제가요 신한은행에다가 3천억을 여기다 신한은행에다가 빌려줬어요. 3천억을 예금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공짜로 예금 받는 게 아니라 3% 이자를 주기로 했다고. 이게 예금 이자율입니다. 그럼 이 3%는 은행이 돈을 빌려간 비용이라고. 비용. 그러면 이 3%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이 판매 가격 결정된다. 이 판매 가격은 돈을 판매하는 거죠. 돈을 판매하는 게 이제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박 판매 가격이 은행의 대출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출 금리는 기준이 얼마였어요? 3%. 그럼 은행이 3%로 예금 받아서 3%로 빌려주면 은행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남는 게 없죠. 은행 먹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여기다가 자기 이율을 붙여요. 그게 알파야. 그 알파가 가상금리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여기 신한은행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3%죠. 이 3%가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는 결론은 은행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그때 주기로 약속한 예금 이자율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3천억을 빌려오는데 이자를 3% 주기로 했다. 그 3천억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3%에다가 뭘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 알파가 가상이 되는 거죠. 알파가 은행의 마진이에요. 마진. 그래서 이 마진이라고 하고 얘는 지표금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은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그런데요. 이 기준이 되는 금리 은행마다 달라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기준으로 삼는 금리와 국민은행이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다르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요. CD금리라는 게 있어요. CD금리. CD는 영어 약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양도성 예금 증서요. 혹시 여러분들 예금 증서를 두 자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금 증서? 예금 증서가 통장입니다. 통장이라고요. 여러분이 신한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통장에다가 얼마라고 찍었다고 보내줘요. 그렇죠? 이게 예금 증서예요. 근데 양도성,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예금 증서라는 소리야.
여기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예요. 그러면 양도성 예금 증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은행들이 돈 없을 때 이걸 발행하고 우리에게 돈을 빌려가는 거야. 그러면 신한은행이요. 신한은행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1억짜리를 발행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90몰 이렇게 나와. 90몰. 자, 이 몰자가 1몰 할 때 몰자예요. 그럼 90몰은 만기가 90일이란 소리야. 그럼 1억을 신한은행이 나에게 90일 동안 빌려가는 거야. 그러면 90일 동안 저에게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주겠죠. 그럼 마당에 신한은행이 저에게 이자를 90일 동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 그러면 제가 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신한은행에 살 때 9천만 원만 주면 돼요. 9천만 원을 주고 이걸 샀어요. 그런데 만기가 90일이죠. 그럼 3개월에 이걸 가지고 신한은행 가면 신한은행이 얼마 주냐면 1억을 줘요. 1억을. 무슨 말 됐죠? 그러면 신한은행은 저에게 9천만 원 빌려간 거죠. 이자를 90일 동안 얼마 주고? 1,000만 원 주고. 그럼 여기 1,000만 원 이자고 이걸 이자율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자율이 3%라면 이 3%는 신한은행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하면서 나에게 주기로 한 금리란 말이야. 이걸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 CD금리라고 한다고. 그럼 CD금리는 결국은 신한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가는 금리야. 그럼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이렇게 빌려간 금리라고요. 그럼 신한은행이 돈을 모을 때 양도성 예금 증서만 발행했다고 봐요. 그럼 신한은행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1,000억을 발행해서 1,000억을 발행했으면 이 1,000억에 3% 빌려갔겠죠. 이걸 가지고 대출해줘요. 그럼 신한은행이 1,000억이 모아졌는데 그 1,000억에 대한 신한은행은 3% 이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3%가 기준이 되고 여기다 알파를 붙이는 거야. 그 알파가 뭐가 돼요? 가상금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성 예금 증서 의미 아셨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가 뭐냐? CD금리가 뭐냐? 이런 걸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도 안 물어보고 CD가 무슨 말인지 안 물어보고 그냥 CD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인데 이걸 은행들이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이 소리예요. 자, 이게 있는가 하면요. 코픽스 금리라는 게 또 있어요. 코픽스 금리도 CD 금리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픽스 금리는 은행들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주기로 약속한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CD 금리와 코픽스 금리의 차이점을 제가 약간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 시험에서 CD 금리와 코픽스 금리를 자세히 물어봤다. 그것은 부동산학 개론 시험이 아니에요. 은행 내부 승진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내요. 그런 거 안 내는데 예전에 보면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책에서 막 엄청나게 핵심에서 비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전부 다 안 핵심 알아요. 안 핵심. 안 나와 이런 거죠. 그냥 이 두 가지가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변동할 것인가 변동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게 쟁점이 돼요. 그러면 CD금리, 코픽스 금리가 변동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변동한다고요. 변동. 자, 이건 변동이에요.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말랐어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말랐는데 은행이 신한은행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요. 근데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하면서 이자를 1%만 준다. 그럼 이거 산다 안 산다? 안 사요. 그때는 돈이 말라버리면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는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5%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와 CD 금리는 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상금리 있죠? 가상금리는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한번 결정되면 고정돼요. 고정. 그러면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되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CD 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변동하든 말든 한번 5%로 결정됐으니까 끝까지 가자 고정이자요.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금리 CD 금리 코픽스 금리가 변동하면 그러면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주기 이걸 금리 변동 주기라고 해요. 변동 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변동. 이걸 변동금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변동시키는데 변동하는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변동 주기가 짧을 수도 있고 변동 주기가 길 수도 있죠. 이제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변동 금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은행이 변동 금리로 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고정이자율에서는 인플레 위험과 이자율 변동 위험, 이자율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대출자가 부담하죠. 이걸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나온 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변동이자율입니다. 그럼 여기 얘들이 변동이에요. CD금리, 코픽스. 그럼 CD금리와 코픽스 금리를 변동시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CD 금리, 코픽스 금리 이런 것이 변동한다고요. 그럼 이 CD 금리, 코픽스 금리, 즉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금리를 변동시키는 건데 금리 변동 주기가 짧다? 빨리빨리 변동시키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빨리빨리 변동시켜서 인플레 위험과 이자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 자,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길면 차입자가 유리해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대출 기간이 10년입니다. 대출 기간이 10년인데, 근데 변동 이자율로 했어요. 대출 기간 10년 변동 이자율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금리 변동 주기를 10년으로 했어요. 10년으로. 그럼 10년에 한번 바꾸는 거죠. 이건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 되는 거죠. 고정금리. 그때는 금리가 변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 대출자. 자, 시험은 이렇게 출제죠. 변동이자율 저당에서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OX, X 누가 유리? 대출자 유리. 자, 변동이자율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변동이자율.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건데요.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이자율 저당에서 다시 CD 금리를 기준금리라는 변동이자율 저당에서 CD 금리가 높아지면 그러면 대출 금리는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높아지겠죠. 이걸 3번이나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변동이자율까지 다 끝났어요. 변동이자율까지. 자, 그러면 변동이자율까지 끝났는데 이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고정이자율도 배우고 변동이자율도 배웠죠.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 비교. 자, 그 비교를 할 건데요. 강의 노트 가지신 분은 한 장을 넘겨봐요. 한 장을 넘기면 62쪽 가면 그러면 고정이자율 저당과 변동이자율 저당 비교 나오죠. 자, 그 비교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그래요. 자, 비교를 할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비교 부분이 매우 또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두 가지 비교. 자, 첫 번째 대출 초기입니다. 대출 초기의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일반적으로 높아요. 고정이자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변동이자율이 낮다는 소리지. 왜 그러냐면 고정이자율은 앞으로 발생할 인플레 위험과 이자율 위험을 대출자가 다 부담을 해요. 그럼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 뭐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변동이자율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때 금리를 높이자는 소리죠. 그래서 대출 시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이자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 두 번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차입자와 대출자의 입장이 달라지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차입자는 고정이자율이 좋을까요? 변동이자율이 좋을까요? 고정이자율을 선호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고정이자율은 차입자가 유리해진다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대출이자율은요. 인플레이션 발생한 만큼 대출 금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발생할 것은 대출자는 변동이자율이 이익을 보는 겁니다. 변동이자율을 선호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공부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는 변동이자율을 선호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변동이자율은 대출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변동이자율은 자, 이 말은요. 변동이자율은 대출자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또 보호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5입니까? X입니까? 5죠.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대출자는 변동이자율을 선호한다. 이 말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변동이자율은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 말이나 변동이자율은 대출자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봐요. 고정이자율로 갔어요. 고정이자율로 갔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하대요. 물가가 막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근데 고정이자율로 가면 금리를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고정이자율일 때는 물가가 올라가면 누가 손해보게 됐어요? 대출자가 손해보게 됐어요. 그럼 반대로 변동이자율은 이익 보는 거죠. 의미 아셨죠?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갔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물가가 올라갈 때 이때 차입자의 채무 불행 위험
차입자가 안 갚을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것은 고정이자율일까 변동이자율일까? 고정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금리가 5%로 고정돼요. 그런데 변동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가 막 높아지겠죠. 그럼 차입자가 안 갚을 확률이 높아져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것은 변동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변동이자율. 변동이자율 저당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의미됐습니까? 예. 자, 이 정도가 대출 이자율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것은 없어요. 대출 이자율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뭐 심학습도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출 이자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대출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돈 빌렸다. 그러면 돈 빌린 것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이건 계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그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거는 계산 문제니까 지금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책은 어디 있냐면 금융론 부분에 있었어요. 자, 제가 투자론. 제가 투자론 마지막 부분에 이거는 금융론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투자론에 해놨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기억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자, 몇 페이지? 340페이지 가봐요. 우리 책 340페이지 갑니다. 340페이지를 가면 타이틀이 이런 게 나와요. 5번 금융기관의 최대출 가능 금액 산정 방법 나오죠. 그죠? 이거는 우리 금융론의 내용인데 우리 책은 투자론 부분에 지금 써놓고 있는 거야. 자, 칠판 한번 볼래요? 내가 지금 우리 1시간 동안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 그럼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내가 대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요. 이게 하나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이자율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했던 게 이자율 이야기 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 빌렸어요.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죠. 그게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요. 저당 상환 방법. 이게 담보대출 받았을 때 3요소라고요. 근데 얘는 계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겠다는 소리고 이자율 이야기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돈 빌리고 이자율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저당 상환 방법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책은 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투자론에 써놓은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 할 거니까 그건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강의 노트는 어디에 있냐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62쪽에 있어요. 강의 노트 62쪽 가면 5번에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비교 나왔죠? 자, 그건 다 끝났고 그 밑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산정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우리 보면 기본서 몇 페이지 안 써놨죠? 그 기본서 몇 페이지 안 써는 이유는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책은 뒤쪽에 써놨고 우리 책이 먼저 안 나왔으니까 제가 못 써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러면 예, 지금 빨리 끝내주라 그런 소리 지금 첫 번째 시간. 그러면 62페이지부터 해서 63페이지까지 해서 거기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 같은 사례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건 3, 4월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돈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돼요? 저당 상환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책으로 다시 와요. 책으로 다시 와서 이제 책에다 체크할 거, 물론 책에다 체크한 거 다 돼 있지만 우리 책은 잘 해놨지만 책 370페이지 가볼까요? 책 370페이지 가면 그러면 고정이자율 제도 나왔습니까? 예, 거기서 2번 구성 봅니다. 2번 구성. 2번 구성의 1번 초기 대출 금리. 초기 대출 금리는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일반적으로 뭐한다? 높다. 거기 여기 있네요. 여기 대출 초기는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높다. 자, 2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고정이자율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자의 실질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 대출자의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 따라서 대출자는 손해보고 차입자는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3번 동그라미 3번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자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 변화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뭐가 나와요? 조기상환. 자, 그래서 차입자를 봤더니 만기 전에 기존의 유용자를 조기상환한다. 근데 대출자는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 조기상환에 대비한다 이런 말 나왔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가면 변동이자율 저당 나왔네요. 변동이자율 저당에서는 기준금리가 변동한다는 거. 그래서 371쪽으로 왔더니 참고사항이 있어요. 참고. 그 참고의 기준금리 나왔습니까? 자, 기준금리에서 동그라미 2번. 기준금리는 시장상에 따라서 변동한다. 맞지요? 예,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기준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는 유리하고 차입자는 뭐하게 됐다? 불리하게 돼 있다. 자, 그거 마시면 되겠네. 자, 그 밑에 박스 밑에 특징 나왔습니다. 특징. 변동이자율 제도는 대출자가 선호한다. 이는 인플레의 위험이나 이자율 변화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3번. 변동이자율 저당은 상환기간 중 추가적인 상환부담으로 인해 왜? 변동이자율은 왜 상환기간 중에서 추가적인 상환부담이 나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거 발생하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채무 불행의 가능성은 고정이자에 비해서 커진다. 그게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차입자의 채무 불행 위험이 높아진 것보다 변동이자율이다. 소리예요. 의미하셨죠? 네, 그러면 자, 잘 봐요. 여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은 게 변동이자율이죠. 그러면 변동이자율로 대출자가 대출해 줬어요. 금리가 높아져요. 차입자가 안 갚아버리죠. 차입자 안 갚으면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잘 생각해봐요. 변동이자율로 갔어요. 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변동이자로 갔다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심화됐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져요. 그 차입자가 안 갚은대요. 그럼 누가 손해봐요? 대출자. 그래서 이제 대출자가 또 하나의 제도를 마련합니다. 아무리 금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10%를 넘어가지 말자. 10%로 상한선을 하자. 그게 금리 상한 변동금리요. 거기 동그라미 4번. 금리 상한 변동금리의 경우 융자 약정서에 이자율 변동 범위를 사전에 약정함으로써 이자율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10%까지만 올라가자 이렇게 약정해 버린다고요. 약정된 상한이 10%라면 약정된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지 않지요. 그럼 차입자는 채무 불행 위험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차입자의 위험 부담을 뭔다? 줄여준다. 의미하셨습니까? 예.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72조에 거기 핵심 나왔습니다. 그 핵심 1번부터 4번까지 다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 핵심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핵심은 정말 핵심이니까 별표 3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자율 이야기가 끝났고 373쪽 가면 거기서 보면 고정이자율 저당에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나왔나요? 자, 그 부분이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10분 쉬었다가 저당 상환 방법 갑니다.